유럽이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이례적인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관광산업이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에어컨 보급률이 90%에 육박하지만 유럽 가정은 20에서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에서 무더위로 최소 1,300명이 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 손인석의 머니워치에서는요, 안 그래도 근년에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이 이상기후와 폭염 탓에 미래가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유럽이 몇십 년 만에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나옵니다. 6월부터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이례적인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이 적은 유럽에서 에어컨 설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뉴스도 나오는데요. 이런 폭염과 관련한 유럽발 뉴스를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단순한 가십이나 먼 나라의 환경 문제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이 날씨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성장 동력에 치명타를 가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살인적인 폭염이 왜 유럽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세계 경제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패권, 즉 AI와 빅테크는 미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미래차 같은 핵심 제조업은 한국과 대만, 중국 등 동북아시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대륙일까요? 첨단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유럽을 떠받치는 원동력은 조상이 물려준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을 미천으로 한 관광산업입니다. 유엔 집계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세계 해외여행자는 약 14억 명이었는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7억 4,700만 명이 유럽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 2명 중 1명꼴로 유럽으로 향한 겁니다. 산업 규모로는 연간 1조 9천억 유로, 또 유럽의 관광산업 종사자는 3천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남유럽은 관광에 기댄 외벌이 구조가 뚜렷합니다. 그리스가 GDP의 약 15%,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약 10% 안팎을 관광에서 벌어들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10분의 1 이상을 관광을 온 손님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마지막 불우인 관광산업의 숨통을 폭염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서도 뒤처지고 첨단 제조업에서도 밀리는 유럽이 그나마 버티던 기둥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의 관광산업이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럽의 여름 기온은 40도를 예사로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43도를 넘겼고요. 파리 도심도 40도를 찍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6월 하순에 194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프랑스 역사상 가장 덥다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한낮에 돌아다니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관광지 운영시간 단축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바로 경제에 타격이 됩니다. 파리 에펠탑이 폭염 예보에 오후 4시 조기 폐장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자정 가까이까지 운영하는 곳인데요. 서둘러서 문을 닫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인 루브르도 6월 하순 나흘 동안 폐관 시간을 오후 6시에서 4시로 앞당겼습니다. 루브르 측은 건물 자체가 취약해 기후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운영시간을 줄였습니다. 프랑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1,100여 곳이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철도 회사들은 선로 과열로 열차 속도를 제한하면서 운행을 다수 취소했습니다. 런던의 버킹엄 궁전은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근위병 교대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아스팔트가 더위에 뒤틀려 차량이 파손되고 선로가 휘면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남유럽은
태양과 푸른 바다를 즐기러 가던 곳인데요. 이제는 그 태양 때문에 경제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관광 명소가 일찍 문을 닫고 명소가 문을 닫으니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듭니다. 결국 여름 한철 대목만 바라보고 1년을 버티던 남유럽의 자영업자, 호텔, 항공, 외식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쿨케이션, 시원하다는 쿨과 휴가 베케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더위 탈출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선선한 곳으로 떠나는 이 흐름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 집계를 보면 쿨케이션 관련 검색량이 1년 사이에 74% 늘었고, 특히 6월에서 8월 여름 성수기에 쿨케이션 검색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7%, 그러니까 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쿨케이션이 유럽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평균 기온이 11도로 시원한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가려는 쿨케이션 관련 검색량이 예년보다 85% 뛰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이 너무 더운 나머지 한여름에 남유럽을 방문하는 걸 많은 관광객들이 피하고요. 동시에 남유럽 사람들도 여름에 북유럽으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여름 관광지로 예전보다 더 각광받는 곳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발트 3국 같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관광업계는 이런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은 북유럽, 아이슬란드 크루즈 일정을 대폭 늘렸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지난해 인천공항과 코펜하겐에 있는 직항을 처음으로 개설했는데요. 쿨케이션 수요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 노선이 증편됐습니다.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게 항공 관광업계인데, 그들이 북쪽으로 노선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건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단순히 관광업계의 작은 변화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북유럽이 더 벌면 어차피 EU 전체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의 내관이었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메워주던 핵심 캐시카우가 바로 관광 수입이었습니다. 이 돈줄이 북유럽으로 넘어가 버리면 남유럽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마련입니다. 안 그래도 유럽은 북유럽이 더 잘 살고 남유럽이 더 못 살고요. 그래서 게으른 남유럽을 도와주는 게 싫다는 불만이 북유럽 쪽에서 많았는데요. 관광 수입 역시 북유럽이 더 늘어나고 남유럽이 줄어들면 EU가 균열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제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권위 있는 기관이 모델을 돌려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 마나임 대학과 유럽중앙은행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5년 여름 동안 유럽이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 기후로 입은 피해를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농작물 파괴 같은 직접 피해에 생산 차질과 인명 피해, 적응 비용 같은 간접 피해까지 더한 수치입니다. EU 한 해 경제 생산량의 0.26%에 해당하는 돈이 단 한 번의 여름에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보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산불 피해나 폭염과 가뭄이 겹칠 때의 복합 효과는 아예 빼고 계산한 것이라서 실제 피해는 더 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시경제 비용이 2029년까지 누적으로 최대 1260억 유로, 약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100억 유로, 16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세 나라의 손실이 중기적으로 300억 유로, 48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후 충격이 지금 추세로 굳어지면 일부 연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남유럽이 누적으로 GDP의 5%에서 7%까지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 2%만 떨어져도 경기 침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GDP의 7%가 증발할 수 있다는 건 만성적인 대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폭염이 파업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는 지난해 폭염을 분석하면서 기온이 32도를 넘는 날 하루는 반나절 파업과 맞먹는 경제적 피해를 낸다고 계산했습니다. 공장도 멈추고 야외 노동자는 일을 못하고 사람들의 생산성이 뚝 떨어지니까요. 알리안츠는 이런 폭염 때문에 유럽의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5%포인트 깎일 것으로 봤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는 경고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열 스트레스 때문에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간의 2.2%가 증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더위에 녹아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올여름 유럽에서는 건설 노동자, 과일 수확 노동자, 버스 운전기사 같은 야외 노동자들이 한낮에 일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유럽 노조 총연맹은 월드컵 때 선수들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갖는 것처럼 노동 현장에도 더위를 피한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EU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물 충격은 노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5년 여름 독일에서는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내륙 수은, 즉 강을 통한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유럽 산업의 동맥인 강이 말라붙으니 화물 운임이 치솟고 공급망이 꼬였습니다. 에너지 쪽도 비슷한 충격이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강물이 뜨거워지자 프랑스 남서부의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를 식힐 강물 온도가 법정 기준인 28도를 넘어서자 가동을 멈췄습니다. 가장 전기가 필요한 폭염의 한복판에 정작 발전소가 더위 때문에 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농업도 여파가 미칩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올리브, 밀, 포도 같은 작물 수확이 줄어들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히트플레이션, 즉 더위가 만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를 겨우 수습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날씨가 또 다른 청구서를 들이미는 형국입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에어컨 보급률이 90%에 육박하지만 유럽 가정은 에어컨 보급률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에서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특파원을 하면서 살았던 파리는 원래 에어컨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여름이 계속 더워지자 에어컨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에어컨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의 한계입니다. 유럽 도심은 수백 년 된 석조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더위가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벽을 뚫어 배관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역사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실외기 설치 허가가 규제로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19세기 오스만 스타일의 A 건물이 전체의 60%에 달하는데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옥상에서 안 보이는 곳에 올리거나 뒷뜰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게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소음 문제로 이웃과의 갈등이 커지는 요인이 됩니다.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 시민의 냉방권은 뒷전으로 밀리는데요. 도시의 미관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당겨서 먹고 사니까 이런 규제를 당장 없애기도 어렵습니다. 둘째는 이념 충돌, 즉 일종의 문화전쟁입니다. 지금 프랑스 정치권은 에어컨을 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은 더위로 사람이 죽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학교와 병원, 요양시설부터 대규모 에어컨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반면 좌파 녹색당은 에어컨이 전력을 낭비하고 온실가스를 늘려서 결국은 폭염을 더 악화시킨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냉방을 생존권으로, 다른 한쪽은 환경 파괴로 보는 겁니다. 에어컨을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은 착한 시민이 되려면 폭염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것 같아도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에어컨을 놓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게 한가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위로 당장 고령자들이 많이 죽기 때문인데요. 당장 올해 6월에만 하더라도요. 각국 보건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무더위로 최소 1,300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2003년 유럽 대폭염 때는
프랑스에서만 약 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고 희생자 상당수가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서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냉방을 도덕적 사치로 모는 분위기가 실제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로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늘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 화력 발전을 더 돌려야 하니까 이 목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게다가 온화한 기후에 맞춰 설계된 유럽의 낡은 전력망은 냉방 부하를 감당할 여력이 빠듯합니다. 전 가구 에어컨 가동률이 10%포인트만 올라도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위기에 처한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 수요가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폭염이 반복되자 유럽에서도 이동식 에어컨이 품절되고 매장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EU의 에어컨 대수가 2050년까지 2억 7,500만 대로 2019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쨌든 유럽은 더워도 에어컨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는 징태양난에 빠진 채 뒤늦게 떠밀리던 냉방의 시대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세 가지 약점이 동시에 겹치는 위험한 순간에 서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기술 약점입니다. AI와 반도체, 디지털 플랫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서 유럽은 미국과 한중일에 비해 뚜렷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엔진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인구 약점입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축에 듭니다. 그런데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고령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3년의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늙어갈수록 같은 폭염이 와도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세 번째가 폭염을 비롯한 이상기후가 큰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저하, 관광 서비스업 타격, 히트플레이션, 재정보험 비용 증가가 한꺼번에 성장률을 깎아내립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은 없는데 기후 비용만 매년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비용은 보험과 재정으로 고스란히 옮겨갑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고 그러면 기업과 가게의 부담이 커지고요. 정부는 복구와 적응에 재정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폭염이 한 번 내고 끝나는 재비용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매년 적히는 고정 지출 항목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폭염이 유럽을 저성장 고비용 대륙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장은 어려운데 비용만 계속 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번 이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외신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럽의 폭염은 최소한 세 가지 통로로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수입 물가의 자극입니다. 유럽이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면 올리브유, 밀, 치즈, 와인과 같은 유럽산 농축산물의 가격이 오릅니다. 유럽 공장이 전력 부족으로 멈추면 부품 가격도 오르게 마련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하나로 엮여 있어서 유럽발 히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한국의 맡은 물가로도 옮겨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환율은 여러 가지 거시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유럽발 기후 충격이 유로화 강세와 원화 약세를 동시에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원 유로 환율이 1,7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고요. 심지어 6월 한때는 장중 1,8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4년간 파리 살 때는 1,300원 안팎이었고 작년 봄만 하더라도 1,400원대였습니다. 1년 사이에 유로로 사는 모든 게 20% 넘게 비싸진 셈입니다. 유럽으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 환율 때문에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폭염으로 타격을 입는데 왜 원 유로 환율이 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폭염이 경제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선 폭염으로 유럽의 식료품 가격과 전기료가 치솟으면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유로와 몸값이 비싸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6월에 물가가 3%를 넘어서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한국은행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는데요. 이게 원유로 환율이 오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해진 유럽이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량을 늘리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이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과 투자입니다.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인구가 4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유럽인이 더위와 생계비 부담에 지갑을 닫으면 우리나라산 자동차, 가전, 기기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유럽 증시나 유로화 자산, 유럽 펀드에 투자한 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도 분명히 열립니다. 유럽이 뒤늦게 에어컨을 늘리고 폭염 대응 인프라와 에너지 효율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냉방기기와 열관리 솔루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당장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어컨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 변화를 환경단체나 걱정할 일로 치부할 때 영리한 글로벌 자본은 매년 폭염으로 고생하는 구조적인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투자 방향의 변수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폭염이 내 주식 계좌와 대출금리 그리고 여름 휴가 항공권 가격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는 통합팽창과 기후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비를 하고 내 주머니의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 위기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